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일하는 정민재에게 그날은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겨울의 공기는 살을 에일듯이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무연고 시신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화장을 준비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민재는 45세,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고 그 뒤로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조용히 살아왔다. 화장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11년째였다. 처음 몇 년은 시신의 냄새에 구역질을 하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인생들의 무게에 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도 많았지만 지금은 익숙하다는 말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검은 천에 감싸인 무연고 시신이 들어왔고 그는 무심하게 장부에 사인을 했다. 이름란에는 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옆엔 붉은 글씨로 무연고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남겨진 가족도 친구도 찾아올 사람도 없는 인생의 끝이었다. 시신을 장비대 위에 옮기던 순간 민재의 시선은 이상한 곳에 머물렀다. 강순자의 오른손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망설였다. 절차상 시신에 손대는 것은 금기였지만 본능적으로 그 손을 살짝 펴보았다. 구겨지고 피가 말라붙은 종이 한 장이 손 안에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어린아이의 글씨 같기도 하고 떨리는 노인의 손으로 쓴 것 같기도 한 불안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원히 사랑해요.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는 이토록 직접적이고 꾸밈없는 문장을, 이토록 진심을 담은 말들을 오래도록 본 적이 없었다.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일상이 된 사람에게조차 이 쪽지는 너무도 살아있었다. 누가 이걸 쓴 걸까? 이 할머니 손에 있었지. 민재는 손에 든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오래전 어머니의 장례식 때 흘렸던 마지막 눈물이 그 쪽지 덕분에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민재는 결국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절차상 위반이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이 쪽지를 그냥 불 속에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 끝나지 않은 고백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화장로의 관을 밀어넣기 전 다시 한번 강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의료기록에는 노숙 중 폐렴으로 사망, 치매 초기 증상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재는 그 얼굴에서 어떤 보고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화장은 곧 시작되었고 불은 점점 거세졌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얼어붙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정시 퇴근을 하지 않았다. 근처 강가에 앉아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원히 사랑해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어머니를 저버린 자식의 고백일까? 아니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자책일까?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쪽지가 간직한 감정은 너무도 강렬해서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쪽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그가 쓴 것이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문장을 보며 애타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늙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라버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쪽지, 주인을 찾아줘야 해. 그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화장장에 도착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누군가의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일지도 모른다. 민재는 컴퓨터를 켜고 강순자의 기록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무연고자라는 세 글자에 가려져 있던
한 인간의 생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민재는 모니터를 켜자마자 강순자의 기록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는 한 달 전 인천 시내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신고자는 없었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조회와 얼굴 인식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었으며 결국 무연고자로 처리되었다. 그녀의 입원 기록에는 단 3줄의 정보만이 남아있었다. 78세 추정, 치매 초기 증상, 영양실조 및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이처럼 단순하고 건조한 문장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다음 줄에 있었다. 화장 신청자, 가까운 친척, 성명 미기재, 인천 화장장 접수.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 어쩐지 애매하게 느껴졌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친척이라니. 더욱이 민재는 어제 보았던 쪽지의 필체와 접수 서류에 남겨진 서명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는 지난주 화장 신청서를 다시 꺼내어 쪽지와 비교해 보았다. 서명은 한도진이었다. 비록 빠르게 휘갈긴 글씨였지만 모서리의 각도, 왜 날카로운 꼬리, 그리고 왜 닫힌 곡선이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민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도진. 이름이 낯익었다. 분명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본 이름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컴퓨터 검색창에 한도진 교수를 검색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기사와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알츠하이머 전문의, 치매 연구권이자 가족 돌봄 운동의 선구자. 심지어 현재 방송 중인 교양 프로그램 힐링 코리아의 고정 출연자이기도 했다. 한 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12년째 장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지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시련입니다. 그는 따뜻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으며 주변에선 그를 가족의 본보기라 칭했다. 그러나 민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제 본 강순자의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었다. 그 쪽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죄책감과 회한이 담긴 살아있는 감정이었다. 설마 그가. 민재는 이어서 더 오래된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5년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던 어머니 순자 여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강순자. 이름이 일치했다. 성까지 정확히 같았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쪽지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의 감춰진 과거와 직결된 무언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왜 이름을 숨겼지? 왜 어머니를 무연고자로 화장시켰을까? 그리고 왜 저런 쪽지를 쥐어준 걸까? 답은 아무 데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떤 감정, 어떤 진실, 어떤 선택이 이 종이 한 장에 집약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로 흘러든 것이었다. 그는 종이 서랍에서 지난 화장 기록 장부를 꺼냈다. 한도진이 화장을 신청한 날, 그가 남긴 정보는 철저히 간결했다. 가까운 친척, 기타 소지품 없음, 시신 인계 동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도, 유품도, 가족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사라지듯 흔적 없이 어머니를 화장로로 보낸 것이었다. 민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에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 죽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지 못한 미안함을 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옆에 걸린 코트를 집어들었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밟을 때였다. 민재는 한도진 교수가 어느 병원에서 근무 중인지 확인했고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례 일정과 공개 강의 일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한 교수의 공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제는 현대사회의 가족 돌봄과 의료의 미래였다. 민재는 무언가 결심한 듯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코트를 입은 채 문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서 쪽지가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외면한 진심. 그리고 어쩌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금요일 아침, 정민재는 이른 시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대강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 섞여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부분은 의대생들이었고 일부는 의료계 관계자 혹은 일반 시민들도 섞여 있었다. 현관 유리문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2025 가족 돌봄 컨퍼런스 한도진 교수 특별 강연. 강연 제목은 의료와 인간성, 가족이란 무엇인가였다. 민재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군. 자신의 어머니를 무연고자로 보낸 사람이 가족을 말하다니. 강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무대 위에서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다. 조명이 은은히 밝혀졌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진행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족 돌봄의 본질과 의료 현장에서의 인간적 접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도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 한도진 교수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차분한 정장 차림에 중후한 인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방송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점잖고 따뜻해 보이며 조용한 카리스마를 풍겼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도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강연은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그는 장모님을 간병하며 겪었던 경험들,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의료 현장에서의 공감의 중요성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러나 민재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그의 어조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진심의 바닥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진심과 거짓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약 40분쯤 지나 강연이 마무리될 무렵 사회자는 질문 시간을 안내했다. 지금부터는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순간 민재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장내는 조용했다. 질문자의 존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강순자 여사님을 아십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무대 위에 충격처럼 떨어졌다. 한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순간 멈칫했고 강당은 조용해졌다. 사회자조차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침묵을 지켰다. 한도진은 눈을 깜박이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다시 말했다. 강순자 여사님은 지난주 인천 화장장에서 무연고자로 화장 처리됐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적힌 쪽지를 쥐고 있었지요. 엄마, 미안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원히 사랑해요. 그 필체, 교수님의 접수 서명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객석의 일부가 술렁였다. 한도진은 얼굴이 굳어졌고 사회자는 급히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다. 그 부분은 강연과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강연 후 따로 나누시죠. 민재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충분했다.
그는 이 강당에 폭탄을 던진 것이었다. 강연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고 청중들은 웅성거리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한도진은 무대 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재는 조용히 강당 뒤편으로 향했다. 곧이어 한 교수의 비서가 다가왔다. 교수님께서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도진의 개인 연구실로 들어섰다. 조용한 방 안, 문이 닫히자 한도진이 입을 열었다. 그 쪽지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민재는 자신의 품에서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도진은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집었다. 그리고는 긴 침묵 끝에 중얼거렸다. 내가 썼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정막이 흘렀다. 잠시 후 한도진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한도진은 손에 쥔 쪽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무너진 성체 같았다. 늘 냉정하고 단정한 그의 얼굴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흔들림을 보았다. 저는 이 쪽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드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한도진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 어머니 강순자 여사는 제게 너무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밤이면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저는 학교에서 정신병자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 시절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서울 의대에 들어간 것도 집을 떠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연락도 드리고 방학이면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존재가 제 커리어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전공의 시절 한 번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큰 소리로 도지나 엄마다 하고 부르셨지요. 그날 저는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민재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을 건너오며 멀리서 아들을 찾아온 노모. 그리고 그 사랑을 공포로 받아들인 아들. 그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자. 당시 진단서에 서명을 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또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도진아.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과거의 감정을 죄다 들춰내는 고통이라는 듯이. 그 뒤로 저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 탈출을 시도하셨고 결국 병원을 떠나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존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몇 주 전 인천 시내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온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제 이름이 응급 연락망에 적혀 있었다고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름을 듣고 병실에 들어간 순간 그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몸은 너무 말라 있었고 손발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무연고자로 신고하신 거군요.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남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말 같았어요. 도진아,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저는 새벽녘에 병원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그 위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 그 종이를 쥐어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재는 침묵을 지켰다.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것은 쉽게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도진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화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상 절차에 따라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 말에 한도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최소한 마지막은 낯선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주셨군요. 민재는 책상 위의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종이 한 장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또 한 명의 무연고자로 흘려보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백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잠시 후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한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제야 그녀가 왜 끝까지 날 찾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스스로를 지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억을 다시 불러와야겠지요. 적어도 진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정민재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깊은 감정을 안은 채 출근길에 올랐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한도진 교수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명확한 약속도 없었고 그저 한 사람의 고백과 다른 한 사람의 침묵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끌림에 이끌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잊히지 않은 쪽지, 그리고 한 여인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는 것이 이 고백의 무게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인천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았다. 강순자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공공기록이 있는지 문의했고 직원은 몇 분간 시스템을 조회한 끝에 한 장의 문서를 건넸다. 2022년 인천 마포구의 한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있었네요. 퇴소 기록은 2023년. 이후 연락두절로 분류됐습니다. 민재는 주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마포구의 골목은 오래되고 복잡했다. 좁은 길과 낮은 건물, 낡은 간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주소지에 도착하자 허름한 3층짜리 연립주택을 발견했다. 그곳은 마치 시간에 버려진 듯한 풍경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한 중년 여성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실례합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 사셨던 강순자 어르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여성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 강 할머니요? 그분 참 조용하고 말없이 사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고 가끔은 쓰레기 줍거나 교회 봉사 같은 것도 하셨죠. 가족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늘 하셨어요. 우리 도진이는 서울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면서요. 사진도 방벽에 붙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스스로를 지운 채 조용히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 방을 혹시 지금도 보관하고 계신가요? 청소는 했지만 아직 비워두었어요. 혹시 뭐라도 찾으시나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섰다. 좁고 낡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장판 위에 작은 장롱 하나, 싱크대, 전기장판이 전부였다.
그리고 벽에는 노란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젊은 의사, 그리고 병원 앞에서 찍은 듯한 풍경이 있었다. 작게 손글씨로 도진이 개원에 되던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는 손때 묻은 노트, 헝겊으로 싼 종이봉투, 작은 메모장들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메모장을 펼쳤다. 2021년 3월 4일. 오늘 TV에 도진이가 나왔다. 치매 환자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진이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니 참 뿌듯하다. 가끔은 보고 싶지만 가지 말자. 패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2022년 9월 15일. 도진아, 잘 지내고 있니? 이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어. 아직도 내 생일은 잊지 않아. 오늘은 내 생일이라 혼자 미역국 끓였다. 2023년 2월 8일. 몸이 좀 안 좋다. 숨쉬기가 어렵고 가끔 기억이 끊긴다. 혹시 나중에 내가 널 못 알아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그래도 난 항상 너를 알고 있을 테니까. 민재는 책상에 앉아 그 메모장들을 한 장씩 넘기며 그녀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다. 말없이 버틴 삶, 자식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잊히는 것을 감수하는 사랑.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의 기록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한도진 교수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 역시 어딘가에서 이 편지들을, 이 방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직면하지 못했다. 무서워서, 혹은 너무 늦었다고 믿었기에. 그렇기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세상에 남겨야 했다. 무영고자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버린 이 삶의 흔적을. 민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사진을 떼어내 옷 안에 조심스레 넣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당신이 사라진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와 메모장, 사진들을 모두 정리해 작은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서울대로 향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혼자 간직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동 앞, 정민재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묘한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가 가져온 작은 파일과 종이봉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죄책감을 마주하게 할 증거이자 유산이었다. 그는 결국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한도진은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말수가 줄어든 듯했다. 오셨군요. 시간 괜찮으신지요? 네, 들어오시죠. 연구실 안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와 논문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민재가 들고 온 종이봉투가 더 무게 있게 느껴졌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마포구에 있는 자활센터와 연립주택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남기신 물건들입니다. 방 한편에 있던 상자에서 발견했습니다. 한도진은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천천히 설명을 덧붙였다. 안에는 사진, 메모장, 편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당신을 떠올리며 남기신 것들이죠. 그리고 당신을 자랑스러워했던 흔적들입니다. 그 말에 한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방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직은 비워두지 않았더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사진 한 장이 손에 들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자신이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도진이 개원에 되던 날. 엄마는 늘 그날을 기억할 거야.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은 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군요. 민재는 그의 앞에서 더 말하지 않았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오로지 그가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를 함께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오랜 침묵 끝에 한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다. 그저 한 아들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 말은 무겁고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정 선생님,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어머니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치매 환자로 분류되었고 무연고자로 처리된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로서 살아온 사무료. 그것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 인생과 가족 돌봄에 대해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포장된 이미지로 출연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이들 중에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당신의 고백 덕분에 자신의 가족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도진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이 일에 마음을 쓰십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말을 남기지 못한 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하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쪽지를 보는 순간 마치 제 이야기 같았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해가 흘렀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 하나는 고백을 해야 했고 다른 하나는 그 고백을 받아들여야 했다. 잠시 후 한도진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노트 속의 짧은 글과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다. 혹시 나중에 내가 널 못 알아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그래도 난 항상 너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알아볼 차례네요. 그날 저녁 한도진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 주 촬영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더 이상 유명인, 권위 있는 의사가 아니라 단지 한 사람의 아들로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마이크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평소보다도 더 밝았다. 무대 중앙에는 원형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 있었고 마이크와 촬영 장비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었다. SBS의 장수 프로그램 사람과 사람은 매주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해왔고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도진 교수였다. 그러나 이번 출연은 그에게 있어 명예나 자랑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얼굴로 분장실에 앉아 있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낡은 메모장 하나와 작고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늘 그는 그것들을 세상 앞에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촬영은 생방송이 아니었지만 녹화된 내용은 전편 편집 없이 방송될 예정이었다. 이야기의 진정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제작진도 전례 없는 파격을 선택한 것이다. 녹화가 시작되자 사회자인 이혜진 아나운서가 인사를 건넸다. 오늘 사람과 사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중심에서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외쳐온 한도진 교수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우리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한도진을 비추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내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단지 어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그는 손에 쥔 쪽지를 들어보였다. 이 쪽지는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무연고자로 인천의 한 병원에 실려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무연고자로 화장하도록 사인을 했습니다. 객석의 일부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질환, 혼잣말, 예고 없이 찾아오던 방문.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공포였고 결국 저는 그녀를 제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글들이 정성스럽게 필사되어 있었다. 2022년 9월, 어머니는 혼자 생일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도진아, 미안해. 너를 보러 가고 싶지만 참을게. 너를 망치고 싶지 않거든.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스태프 중 일부는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녀는 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뜻조차 외면한 채 오랜 세월을 그녀 없이 살았습니다. 사회자는 조용히 묻는다. 지금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도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그녀를 미워했던 만큼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무연고자, 노숙인, 정신병 환자가 아닌 그저 저의 어머니였던 분으로요. 그 순간 방청석 한편에서 손을 든 여성이 있었다. 제작진이 놀란 듯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사회자는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저는 제 어머니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던 어머니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날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상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가족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를요. 청중석이 조용해졌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교수님, 늦었지만 그녀에게 진심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녹화는 그렇게 예기치 않은 공감과 눈물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며칠 뒤 이 방송은 전국에 방영되었다. SNS에서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삽사인 한도진 고백, 삽사인 무연고자의 이름, 삽사인 엄마 미안해요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나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번호를 아직 저장해두고 있다. 누구든 늦지 않았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름 없는 죽음이 없기를.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들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방송이 나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에는 유명 신경정신과 교수, 무연고자였던 어머니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수십 건 쏟아졌고 방송 클립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댓글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한쪽은 한도진의 용기를 지지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를 냉혹하게 비난했다. 고백이 용서가 될 수는 없다. 왜 이제 와서? 그동안은 침묵하고 이미지 장사했으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수십 년간 버려놓고 방송에서 몇 마디 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나?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정민재는 댓글들을 읽으며 침묵했다. 그 역시 한도진의 선택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고백이 세상에 던진 파문은 단지 한 개인의 회한을 넘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 주 금요일, 한도진은 병원 회의실에 불려갔다. 의료원장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는 몇몇 고위 간부들과 법무팀,
언론 담당자가 나와 있었다. 교수님, 이번 방송 이후 본원으로 항해 전화가 수십 통 이상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물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아니었다. 우리는 교수님의 사적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교수님의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다. 사직서였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부로 교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병원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잠시 휴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상담했습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의료적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직서는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같은 시각, 정민재는 인천 화장장의 사무실 한켠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었다. 지역 청년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한도진의 고백 이후 무연고 사망자를 조명한 콘텐츠였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무연고자로 화장된 사람은 3,115명입니다. 그중 71%가 노년층이며 대부분은 생전에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화면 속 인터뷰에서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오래전 우리를 떠나셨지만 몇 달 전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무연고자로 처리할 예정이라 했지만 얼굴이라도 보러 갔어요. 그때 생각보다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그를 미워하기보다 그냥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껴요. 민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백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였지만 그 고백이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다시 찾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용서하게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번엔 한도진이 만든 작은 공간, 벽에 새긴 기억들 개관 준비 현장이었다. 그곳은 병원 건물 뒤편에 위치한 작은 전시 공간이었다. 그는 자비를 들여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유품과 사진, 생전 기록을 보관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 선생님. 한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만든다는 그 공간,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함께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남겼고, 누군가는 유치원 졸업장 한 장을 남겼으며, 또 누군가는 단 한 줄의 메모를 남겼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 속에, 기록 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죄책감과 사랑 속에 사라진 게 아니라 잊힌 것뿐입니다. 민재는 벽 한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강순자의 사진이 있었다. 마포의 좁은 방에서 찍힌 작은 흑백 사진. 옆에는 그녀가 남긴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다. 도진아, 그래도 엄마는 항상 너를 알고 있을 거야. 그는 한도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기억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남은 삶을 쓰는 방식이 될 겁니다. 벽에 새긴 기억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를 다녀갔고 다음엔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후 작은 전시 공간 앞에는 매일 아침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퇴직한 노인,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남루한 옷을 입은 중년 남성. 그리고 어떤 이는 오래전 헤어진 가족의 기억을 찾기 위해, 어떤 이는 죄책감에 이끌려 이곳을 찾았다. 정민재는
전시실 입구에서 방명록을 하나하나 읽었다. 모든 글이 짧지만 깊었다. 1987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30년 넘게 무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버지의 라디오를 보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시실 벽면에는 강순자의 사진 옆에 수많은 이름 없는 유품들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의 오래된 안경, 성경책, 달아버린 연탄 배달증, 그리고 아이에게 쓴 편지와 반지, 봉투 속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다. 한도진은 그런 유품 하나하나를 보관하고 사진을 확대하고 이름 없는 물건에 다시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하루는 한 중년 여성이 전시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혹시 이분 박상우 씨 맞나요? 그녀는 벽에 걸린 1993년 산 명찰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민재는 서류를 뒤졌다. 화장장 기록, 병원 입원 일지, 그리고 접수 당시의 신고서. 네, 무연고자로 처리되셨지만 이 명찰과 사망 당시 소지품들이 일치합니다. 아드님 맞습니까?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제 오빠예요. 가출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유품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조용히 한도진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공간을 만든 이유, 지금도 똑같습니까? 한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는 죄책감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전시실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우리는 잊히는 삶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삶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선 여전히 살아있죠. 그걸 지워버리는 건 사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무관심입니다. 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그저 화장장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증인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다. 무연고 사망자 기록 보존 및 유품 기증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벽에 새긴 기억들을 공식 협력기관으로 등록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한 뉴스 인터뷰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한도진 교수가 보여준 진정성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있었는가. 지금이야말로 무연고자 처리 절차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그 말이 있은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무연고자 처리의 인권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전시 공간은 더는 단지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회적 대화의 시작점. 잊힌 이들을 다시 불러내는 작은 운동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년이 혼자 전시실에 들어섰다. 겨우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수첩 하나를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저희 할머니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한 번 말한 적 있어요. 엄마는 거지처럼 죽었다고요. 정민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내하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흑백 사진 앞에서 아이가 멈췄다. 이분이에요. 눈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날 저녁, 아이는 혼자 방명록을 적었다. 짧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방명록 앞에서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작은 전시는 기록관으로, 기억박물관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의 인간의 역사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잊힌 사람들,
이름 없는 유품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연결해주는 단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벽에 새긴 기억들의 유리창에는 밤마다 희미한 서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이제 이 공간은 단지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이름들과 이야기들이 공간을 채웠고, 기억은 이제 하나의 온기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정민재는 벽면의 마지막 공간을 바라보며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붙이고 있었다. 사진 속의 노인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웃고 있었다. 사진 옆에는 손글씨로 적은 쪽지가 함께 걸렸다. 당신이 남긴 미소가 오늘도 누군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한도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한도진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공간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서 기억이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벽에 새긴 기억들은 곧 전시의 문을 닫고, 기록물은 서울기록원과 국립현대 사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공간을 닫는 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한도진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걸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감정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깨달았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비록 말하지 못해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도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고백은 시작이었고 그 뒤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결국 그 시간을 건넜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시간과 용서받지 못할 선택의 틈을 지나 다시 사람들과 마주한 겁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의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나뭇잎은 마지막 흔들림을 남기며 가지에서 떠나고 있었다. 그날 밤 전시관 문을 닫고 돌아서는 길에 민재는 작은 편지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몇 주 전 전시를 관람하고 간 한 소년이 남긴 것이었다. 조심스레 접힌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 선생님, 도진 할아버지, 저희 아빠가 어제 처음으로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 사진 앞에 꽃 놓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도 하나예요. 민재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작은 쪽지가 그 어떤 거창한 정책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벽에 새긴 기억들 마지막 전시날. 한도진은 강순자의 메모장 복사본을 조심스레 진열대에서 꺼냈다. 그리고 작은 유리관 속에 그걸 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엄마, 고마워요.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이제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요. 정민재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방명록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그동안 이 공간을 찾은 사람들의 수천 개의 이름과 글이 남아 있었다. 그중 마지막 줄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순자, 1943-2024. 지워지지 않는 이름. 문을 닫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민재가 물었다. 작은 연구소를 하나 시작하려 합니다. 기억을 연구하고 기억을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을요. 이제는 병원이 아닌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기억을 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민재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저도 뭔가 시작해보려 합니다. 무연고자 장례 기록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이제는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다. 그 악수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고마움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한때 죄책감에 짓눌려 침묵하던 두 사람은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작은 단 한 줄의 쪽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원히 사랑해요. 그 문장은 이름 없는 죽음에게 이름을 돌려주었고, 외면되던 삶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었으며, 상처 입은 이들에게 말할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 잊지 못할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